제가 20년 전에 여기 신옥기 선생님 모시고 인문관 111호에서 창립대회를 한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새 세월이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 삶에 대해서도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고, 저는 아마 만일 이 세상에 있다면 선생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거고 선생님도 또 운이 좋으셔가지고 백수를 누리신다면 또 어디선가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지만 또 날로 이렇게 원래 발표도 잘 되고, 요즘 들어 학회들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학회는 하여튼 열심히들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람댁의 기조 발표를 맡게 됐지만은 항상 서구 페미니즘 하면 항상 서구 페미니즘을 우리가 떠올리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그러는 상황이 제가 참 한편으로 좀 아쉽고, 저 자신의 문제의식, 한국 여성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 철학적 그 탐구 혹은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었고, 그런 노력의 일단으로 저는 이제 음양론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왔던 그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한국 여성 주체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한번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이 낸 이화 그 교지가 2판 4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하여튼 말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 요즘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말에 적응하는 게 조금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거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언어들이 상당히 이렇게 어떤 면으로는 거슬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 꼰대 세대에 물들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마 무관심했고,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 뭐 그래 봤자다, 그래도 이런 이론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아이들의 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좁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하여튼 고루하고 딱딱한 그런 방식이어서 제가 좀 이 부분에 좀 더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상당히 적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림을 하나 여기 실어 놓은 거는 동국 신속 삼강 행실도라고 하는 거예요. 1613년에 출간된 건데, 이게 삼강 행실도는 애초에 세종조에 그 어떤 굉장히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세종이 놀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삼강 행실도를 이해하기 쉽게 도록을 실어가지고 이제 효자, 충신, 연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소위 말하면 모범적인 케이스들을 갖다가 모아서 105편인가 하는 거로 이제 펴서 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중국 케이스가 있고 한국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신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예전에 문집이나 뭐 이런 데서 거론되는 이해들은 다 중국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충신도 있었고 뭐 효조도 있고 이랬는데 항상 언급되는 거는 중국 시대 어느 시대 뭐 왕의 얘기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로서 거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마치 요즘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외국 학자들은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래야지 권위가 쓰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됐던 거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종조 때 이걸 편집하면서 중국 케이스만 넣지 말고 우리나라 케이스들을 갖다가 많이 넣어라, 이제 세종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케이스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간행이 되고 굉장히 서글픈 역사지만 제가 그걸 참 서글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한말 되면은 우리가 어떤 대안적인 그 세계관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 서구적인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력한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3강 행실도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게 그 국가 재정을 거의 털어가지고 발행하다시피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젠가 이렇게 책에서 읽으면서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력감인데 그 정말로 힘이 없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강행실도라고 하는 그런 교훈서를 갖다가 19세기 말 거의 서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윤리서를 펴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 현실이 상당히 이제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2판 4판에 그 실린 거 잠깐 보죠.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자궁에 낄끼 빠빠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국가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고 하는 말을 학생들이 이제 줄여가지고 낄끼 빠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신한 학생인지 거기 이제 여성 민우회 저 자료를 갖다 한 거라서, 이게 임신인 줄 알아가지고 잠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불안했던 그 며칠간의 그 경험을 갖다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임신인 줄 알고 미리 병원에 가볼 생각도 못 하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이런 거 검색을 해보고 뭐 남한테 조언도 얻고 그랬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임신이 아닌 줄 알고 그 안도감을 쉬면서 잠시 잊지도 않았던 아이를 자기가 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며칠 동안의 그 고민의 기간 동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는 동안 그 임신했을 수도 있었을, 자기가 가졌었을 수도 있을 아이에 대한 고민을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그 자각을 하면서 약간의 그 미안함을 느껴요. 근데 그 자기가 그 가진 미안한 감정에 대해서 하는 반성입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19페이지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피검사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마음 졸이던 지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낳게 될지도 모르는 아이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옆에서 숨쉬는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아이를 생각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게 미안해야 하는 일이기에 미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걸까? 곱씹을수록 나는 사실 미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미안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왜 미안해야 하나? 이게 정말 미안한 일인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아이에게 내가 왜 미안해야 하나? 그래서 묻고 싶어졌다. 누가 나에게 미안함을 강요하는가?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갈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미안함을 강요하는가? 이 물음은 탈주체 형이상학의 시대 안에서 딱히 그 주체를 특징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개인은 미안함을 느끼고 어떤 개인은 안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를 키운 사회나 국가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문화 담론이나 구조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들이 갖게 된 여성적 자의식에서 유교 국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글에서 후코의 미세 권력 개념을 통해서 유교적 욕망과 몸의 형성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순한 한국 여성의 몸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들은 덕행이나 예, 자연 혹은 우주의 원리와 같은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또는 법적 역할을 했던 예법의 형식이나 실질적 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가옥구조나 복장 등의 유형적인 것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 가치규범이나 무형의 문화와 의식 안에 존재하기도 한다.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하는 다음의 구절은 가히
조선조 유교 사회 안에서 어떻게 조신한 여성이 탄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여성들의 그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그 태도, 이걸 갖다가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띄겠습니다. 이런 권력이 행사되는 장치가 몇백 년간 지속적 형태 안에 제도화되는 경우 권력은 통일성과 결집성을 갖게 되어 공고한 가부장 질서를 제도화한다. 가부장적 국가는 결국 이러한 권력관계의 통일성과 통합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 표시물이 된다. 전통사회 안에서 한국 여성 주체성 형성을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여성은 때로는 곡물로 전락하기도 하고 공녀들이 결국 곡물이라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현모양처, 효부, 연료로 표창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 안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방자한 여자로 금기시됨으로써 권력과 욕망의 나선 안에 철저하게 갇힌 존재가 되었다. 조선조에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자녀안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 고려 말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방자한 여자들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기록되면 이제 그 자손들까지 벼슬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없애버렸겠죠. 가부장 국가 형성에 있어서 여성의 존재는 남성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공고히 해주는 필수 불가결하고 본질적이지만 끊임없이 비본질화하는 역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근대 식민지 경험 안에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국 근대는 식민지적 근대성으로 흔히 말해진다. 이 시기 한국은 제가 이 이후의 부분은 제가 이전에 쓴 논문에서 늘 좀 요약을 한 겁니다. 이 시기 한국은 민족주의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흔히 여성주의는 민족주의와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 페미니즘 역사 안에서 민족주의는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민족주의 집단 내 여성 문제는 항상 2차적인 문제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진성 교수는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가 여성들에게 여성주의 자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저는 그걸 민족주의 여성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에 반해 김은씨를 비롯한 일부 여성학자들은 민족주의 담론이 여성 억압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근데 저는 민족주의 운동이 여성의 평등의식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여성들의 민족주의 참여운동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올라선 여성들의 평등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근대 여성들의 민족주의 움직임을 여성주의 민족주의라고 이름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근대 여성들이 다양한 여성들만의 단체를 조직하여 식민지 사회 안에서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한 배경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이전에 형성되어 온 여성의 자주의식과 평등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명명을 하였다. 뒤에 그 이지 선생이 동학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박영옥은 한국 근대 여성의 평등 사상 고취가 17, 18세기 실학자들의 신분제 비판으로부터 싹텄고 천주교와 동학의 사상적 영향으로 평등 사상이 상당 부분 사회에 퍼졌던 것으로 보았다. 서구 근대 문물이 전해지면서 개화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평등 사상이 고취되었고 여성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아인식이 일제와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자의식의 성취를 통해서 여성의 민족주의 운동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한국 여성에게 민족주의 운동은 여성 해방운동과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의 여성 해방운동은 민족주의 운동과 협력하거나 그에 통합된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 운동 자체가 한국 근대 여성들에게는 여성 해방운동이었다. 여성이 자신을 실현할 사회적 공간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민족주의 운동, 민족운동에 참여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는 방법이었고 집을 나올 수 있는 훌륭한 명분이 되어주었다. 1920년대 신여성의 등장은 한국 사회 안에서 여성 해방운동을 공공연한 기치로 내세우는 첫 시발점이 되었다. 여자개, 신여자, 신여성과 같은 잡지에는 인습적 도덕을 타파하고 여성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과감하게 실려있다. 자유연애, 성적 해방, 축첩 반대, 자유의사에 따른 결혼과 이혼 등을 주장했던 당대의 지식인 여성들이었던 신여성들은 오늘날의 여성 지식인들보다 더 용감하였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주의자였던 허정숙은 다음 그 밑에 있는 인용된 부분의 글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띄겠습니다. 그러나 신여성들의 자기인식은 시대적 상황과
봉건적 사회문화 안에서 비극적 결말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대개의 여성들은 사회적 비난의 희생물이 되거나 가부장 권력과 적절히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말기 들어서 강화된 가부장적 국가주의의 기치는 여성 지식인들을 오히려 모순적 위치에 처하게 만들었다. 국가를 구하기 위해 여성들이여 일어서라라고는 선전활동에 복무하게 된 여성 해방주의 식민지 지식인 여성들은 그 자체 자기 모순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 근대 여성의 주체성은 조선조 전통사회 안에서처럼 통일적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 여성들에게 근대는 봉건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아를 찾는 실험의 공간이 되었고, 자아를 찾는 과정은 방은식민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서건 혹은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건, 그리고 심지어 왜곡되고 모순된 방식의 국가주의 운동을 통해서건 드러난 것이었다. 저는 현재 제가 쓴 그 논문에서의 다음을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근대는 여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하게 하였다. 한국 남성의 근대 경험이 주권적 자아 상실과 식민적 주체로서의 대안적 주체의 경험이었다면, 한국 여성의 근대 경험은 봉건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 여성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면서 식민지 여성으로서 식민화된 주체, 결국 자아 획득의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또 자아 상실의 경험이었고, 가부장 식민지 국가 안에서 남성의 타자로서 성노예로 전락하는 경험이었다. 해방된 조국 안에서 여성은 다시 가부장 민족 국가의 타자라 머물러야 했지만, 서구적 근대화와 함께 유입된 서구 페미니즘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와 사회적 위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게 하였다. 근대 식민지 경험 안에서 한국 여성 주체성 형성의 국가는 국권 상실과 회복운동이라는 매우 복합적 방식으로 역할하였다. 해방과 함께 참정권을 획득하게 된 한국 여성들에게 여성 주체성에 대한 의식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약화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여성의 자의식은 산업화와 서구적 근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놓는 군인 남성의 얼굴을 한 국가 권력 안에서 위축되었고, 신여성들의 담대한 도전의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제2산업 역군과 소비 주체로서의 삶으로 해소되어 버렸다. 80년대 이후 한국 여성 주체성의 문제는 호주제 폐지와 일본 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 안에서 가족과 국가라는 두 범주가 중첩된 상황 안에서 포착된다. 그러나 탈가족, 탈국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후기자본주의 사회문화 안에서 한국 여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때에 한국 여성을 하나의 이론적 주체로 만드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그래서 탈주체 이후 한국 여성 주체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 주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일적 방식으로 한국 여성을 주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인가? 그럴 수 없다면 또 왜 그러한가? 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에 대해 이분법적 대를 이루는가? 아니면 다른 국가 여성에 대해 이분법적 대를 이루는가? 도대체 이런 범주화 구분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는 것인가? 일체의 범주는 무한한 잡다를 구분짓고 개념적 항상성을 갖도록 하는 실행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일반화의 규칙이면서 다른 것들과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분하고 배제하는 통제적 힘을 갖는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의미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생활세계와 언어활동이다. 우선 주체 개념에 관해 잠시 생각을 해보죠. 칸트는 실체로서의 자아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이전 형이상학의 전통과 결별하였다. 그럼에도 대상인식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형식으로서의 선언적 자아를 철학적 정초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체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칸트의 주체는 그것이 작용하고 기능할 객체 없이 그 자체로는 공허한 형식에 불과하다. 헤겔에게 주체는 객관을 생산하면서 자기 안에 포섭하는 운동 혹은 활동 속에서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주체들의 개념은 사실상 역설을 포함한다. 주체는 항상 그것이 작용할 객체를 필요로 하며 심지어 절대적 관념론의 구도 안에서는 자신이 자신을 정립하기 위해 스스로 분열하여 대립, 즉 타자나 객체를 만들어 그를 극복하고 자기로 복귀해야 한다. 여기서 객체는 주체 성립의 필연적 조건이다. 주체는 주체로 성립하기 위해 타자 존재를 필요로 하며 하다못해 헤겔에서는 자기가 그걸 만들어내기조차 해야 되는 그러한 주체는 절대적 의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순수한 주체란 자기가 성립하기 위해 타자에 의존하거나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하지만 주체는 언제나 객체를 전제로 하기에 주객 대립의 상태 안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역설을 포함한다.
절대적 통일성으로서의 주체는 알 수 없는 물 자체이거나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이념이거나 무한한 통일운동 뒤에 확보되는 전체성이다. 주객 대립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객관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의 그 포맷 안에서 보여지는 거고, 뭐 자연화라든가 뭐 이런 뭐 유물론 혹은 물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은 주관화 하든가 아니면 이 둘 사이의 경계에서 영원한 유의를 하는 것이다. 독일 관념론 철학 안에서 암시된 자기분열적 주체는 의식 철학, 정신 철학에서 벗어나고자 한 이후 서양 철학의 전개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탈주체화되었다. 예컨대 무의식이나 역사성, 물질적 몸, 경제적 조건, 언어적 구조, 정치문화적 구조, 마주하고 있는 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구체화된 존재로서 주체는 탈주체화되었다. 탈주체의 철학 안에서 칸트적 개인의 자율과 자유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실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담론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주체는 담론의 실천적 효과 또는 반복적 수행의 결과라고 말해진다. 담론은 중립적이거나 가치 독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 구분과 경계를 만들고 구획을 지으며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와 그것의 위반에 대한 비난과 처벌의 체계를 정교하게 갖춘 의미회로이며 권력의 장치들을 세밀하게 갖춘 가치 담지체이다. 의미를 생산하고 경계를 만드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바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내포한다. 담론은 따라서 미시 권력의 차원에서 정치적 헤게모니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말한다고 했던 것처럼 탈주체 사상가들은 담론이 말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헤겔의 이성의 간지는 이렇게 매 순간 실행된다. 내가 언어를 말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나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 젠더로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 반면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여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조차 탈주체 이론가들에 의해 부정되었다. 여성, 남성의 이분법적 장치는 담론 내에 물질성의 경계 구분을 만들고 그 윤곽을 표시하는 작용을 수행한다. 염색체나 호르몬은 이성애적 헤게모니의 규범들이기도 한 규제적 규범들의 물질화를 통해 여성, 남성으로 나뉘어진다. 여성, 남성의 이분법적 성분류는 결코 자연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 규범들의 반복적 수행을 통한 통일성에 의해 얻어진 결과일 뿐이다. 이 수행은 여성이나 남성 주체에 의한 수행이 아니라 규범의 반복적 실행으로 만들어지는 동일화 과정으로 담론적 수행이다. 이러한 담론적 수행은 실질적 주체의 형성에 선행하는 것으로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다. 칸트적 의미로 담론적 수행은 경험적 주체에 앞서는 것으로 선험적, 이럴 때 그 트랜센덴탈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담론을 구성하는 규범들의 반복적 수행은 일종의 활동적 의지 힘을 내포하며 이런 힘들의 결집과 통일성은 인간의 기초적인 몸, 육체를 자기동일적 존재로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이러한 규제적 힘은 권력의 형태로 강압적으로 작용하여 담론 안에서 소위 버틀러가 말하는 정당화된 육체와 탈정당화된 육체를 만든다.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의 경계 안에 위치할 수 없는 여성도 아닌 어중덩이 육체들, 뭐 동성애자 섞건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젠더들이 여기 들었겠죠. 육체들은 정당화된 육체 바깥, 외부에 머무는 존재들이 된다. 버틀러의 표현을 빌면 만일 성의 물질성이 담론 속에서 경계지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경계는 배제되고 탈정당화된 성의 영역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담론의 규범은 물질화되어 육체를 생산하는데 여기서 규범적 물질화에 실패한 쟁점이 되는 육체들, 그러니까 문제적 육체들이 생겨나게 된다. 예컨대 이성애적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담론 안에서 동성애자의 몸은 문제적 육체이며 필연적으로 남성, 여성의 경계 밖에 머무는 존재가 된다. 남성적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담론 안에서 여성은 쟁점이 되는 육체가 되어 결례적 존재이거나 비체, 이건 이제 이현지 선생님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인데요. 비체이다. 이러한 존재는 이성의 담론의 이분법적 위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온한 존재로서 정치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성은 그 자체로 저항하는 주체를 만들지는 않는다. 안티고네는 그 자신의 비극적 존재성으로 인해 정치성을 가졌었지만 아버지의 법을 거스르는 영웅적 행위를 했음에도 결국 자살이라는 자기 파괴적 행위를 통해 우울증적 주체로 머물렀다. 버틀러의 담론의 실천적 효과로서의 주체 개념은 자기중심적, 자기의지적 주체성 개념이나 주체의 저항 개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담론 권력에 저항하는 주체는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저항하는 주체 또한 그 담론의 규범에 의해 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탈주체를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푸코 또한 저항 자체도 권력에 편입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도 또한 권력의 책략이라는 거죠. 권력에 대해 절대적으로 외재하는 것은 없다. 저항조차도 권력관계의 전략망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여러 저항들의 전략적 결집화를 통해서라고 푸코는 주장합니다. 인용을 띄겠습니다. 이들 탈주체 이론가들에 의하면 주체는 담론 효과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모든 탈주체에 관한 이야기는 선언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미 구성에 관한 일반론이다. 담론 규범의 실행은 구체적, 육체적 주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작동한다. 마치 칸트에서 개념화 능력으로서의 선언적 자아가 우리의 모든 경험적 인식에 선행하면서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다. 그렇다면 이 담론적 수행은 어떻게 동일적 방식을 확보하는가? 담론의 규범성은 어디에서 생성되는가? 그것은 담론 밖에서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담론적 실행 안에서 갖게 되는 일관성, 통일성, 결집성 안에서 규범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행의 일관성은 그냥 우연히 생기게 되는 것인가? 이성애적 헤게모니는 이성의 담론 규범의 반복적 실행을 통해 생성될 것인데 이 반복적 실행은 단순히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왜 A가 아닌 B라는 규범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인가? 규범에 대한 저항 또는 담론적 규범 안에 편입되어 있다면 담론 규범의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철학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 정치학에서 담론 안과 밖에서 유의하기, 경계에서 유의하기, 교란하기 등의 방식을 통해 규범적 담론의 해체를 획책하려는 작업은 무수히 파편화된 여러 삶의 가능성을 영원히 실험한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젠더 정치학을 넘어서 있는 한국 여성의 입지가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한국 여성 주체의 문제는 한국 여성의 경험이 젠더와 성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페미니즘 논의 맥락으로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 여성이라는 주체적 표상에는 한국과 여성이라는 두 범주적 표상들이 중첩되어 있다. 한국 여성의 존재가 정치성을 갖는다면 그건 중국 여성, 일본 여성, 미국 여성, 서양 백인 여성에 대해 바깥에 위치했던 시간과 기억 때문일 것이다. 한국 여성은 전통사회 안에서 한국 남성의 외부였고 동시에 공녀의 경험 안에서 중국 남성의 외부에 놓여졌으며 위안부 경험을 통해 일본 여성과 남성의 외부에 놓여졌다. 해방 이후 한국 여성은 민족에 대해 미국 여성과 남성에 대해 외부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여성의 바깥에 놓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생겨난 탈북 여성은 한국 여성의 외부 존재로서 한국 여성 주체의 또 다른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 여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외부 존재들이면서 또다시 그들의 외부를 만들어내는 해외분리적 존재들이 되었다. 저는 이를 이세계의 존재라고 명명을 전에 했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주체성은 한국 여성으로 불리는 여성들이 지나온 시간과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서 성립하며 한국 여성을 구획짓는 현재 진행의 국가체제와 역사 담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담론적 규범이란 것은 규범적 실행과 독립적 차원에서 고정적으로 실체화될 수 없으며 교란과 유의를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저항들이 결집하는 정치적 행위들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변화들은 궁극에는 담론의 변화와 그로부터 생산되는 주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노이라스의 배에서 배를 고치는 사람들처럼 전체를 한꺼번에 전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단일하고 견고한 장소는 없다. 변화는 한국 여성이라는 구획을 의식하고 그에 대한 자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한국 여성을 비순수로 놓는 힘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한국 여성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범주도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실체적 소요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구성하는 적극적 주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그것의 불온한 존재성을 의식하는 비판적 의식과 반성적 의식 안에서만 의미 있는 주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살하고만 우울한 주체로서의 안티고네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 여성은 그들을 경계 밖에 세워놓는 힘을 첨예하게 의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까 최인숙 선생님이 그 남자 형제들과 집안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종류의 담론적 힘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저항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녀, 환향녀, 열보, 효보, 위안부, 탈북녀, 동남아 신부들의 이야기는 한국 여성 주체를 구성하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쓰고 귀 기울이는 정치적 행위가 없다면 한국 여성 주체라는 개념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개념이 될 것이다. 낄끼빠빠의 정치학은 한국 여성의 경험과 주체 형성에 국가 담론이 매우 크게 역할하고 있다는 자의식에 기초한다. 남성의 얼굴을 한 국가 담론을 해체하는 일은 국가 담론이 어떻게 한국 여성 주체를 만들어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다양한 형태의 저항 지점들을 만드는 일로 시작될 것이다. 저항의 지점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가는 단지 한국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맥락에 따라 일본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을 것이며 북한일 수도 있다. 미시 권력과 거시 권력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삶이야말로 여성 철학적인 사유를 부르는 현장이다. 감사합니다.